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8,300명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미미한 수치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락세가 멈추고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다는 건 모처럼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한 민간 인구 정책 전문 기관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결혼, 출산, 육아 관련 게시글 약 5만 건을 분석을 했는데요. 2040 청년들의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요. 슬픔과 공포, 심지어 혐오까지 아주 부정적인 감정들이 압도적으로 나타났고요. 돈과 집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 내 역할 분담과 육아휴직 제도 등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서 결혼과 출산을 기쁨과 행복, 축복 등의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출산율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KBS 라디오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이런 의문을 갖고 출발을 해봤습니다. 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육아 공동체를 실천하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키우는 아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3월 14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KBS 일라디오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이런 주제로 현실 육아에 뛰어든 두 아빠를 만나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법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관련해서 오늘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도 드립니다. 지난해 이 제도를 사용한 인원이 역대 최고치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전체 사용 인원 중에 남성이 차지한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간 쓸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 이 제도의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대폭 인상됐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네, 어디 반응 볼까요? 네.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오늘은 특집이니만큼 10분께 드립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10분. 네. 많은 의견 주시고요. 꼭 정답이 아니라도 뭔가 괜찮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네, 좋은 의견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두 아빠를 모셨습니다. 육아 일기를 뉴스레터로 발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썬데이 파더스 클럽의 강혁진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손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직접 어떻게 간단히 소개부터 누구부터 하실까요? 네, 대본상 제가부터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안녕하세요. 해주시죠. 저는 육아레터 썬데이 파더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 강혁진이라고 하고요. 현재 결혼 9년 차, 그리고 5살, 1살 아이, 남자아이 둘을 남자아이 둘 키우고 있습니다. 5살, 1살. 네. 어떻게 직업은 어떤? 저는 프리랜서로 마케팅 예.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강 작가님으로 부를까요? 네네. 예. 그리고 우리 소년 작가님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년입니다. 저도 지금 혁진님과 함께 썬데이 파더스 클럽 뉴스레터에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곧 4월이면 이제 만 4살이 되는 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콘텐츠 매니저 겸 작가로 저도 활동하고 있어요. 프리랜서로. 네, 아마 저희 둘 다 작년까지는 회사 다니다가 이제 서서히 독립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요. 그럼 아직은 회사 소속이신 거예요? 그냥 회사는 이제 나오고 네. 이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시간에 아니다. 나오기 편하셨을까요? 되게 일찍 일어나지 않나요? 육아하는 분들은? 그쵸. 근데 이 시간에 네. 일어나긴 쉽진 않죠. 이거 5시 좀 넘어서 이제 일어났으니까. 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뭔가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두 분이 아니다. 피곤해 보이는 저까지 3명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앞서 오프닝 들으셨겠지만 두 분은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감정이 어떠세요? 좀 이렇게 2040 직장인들이 막 네. 슬픔과 혐오래잖아요. 공포다. 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어떻게 느끼세요? 누구부터 얘기해 보실까요? 네, 우리 강 작가님부터. 예. 사실은 좀 저는 그 혐오라는 단어를 듣고는 좀 당황스럽기는 했어요. 혐오는? 그러면 사람들이- 슬픔과 공포는 괜찮아요? 그렇죠. 슬픔과 공포는 늘 존재하죠. 육아를 하면서 슬픔과 공포가 없을 순 없죠. 집중하세요. 저희 그 와이프분들이 듣고 계시고. 아니요. 그게 괜찮습니까? 예. 제가 그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뭐 걱정도 된다라고 했더니 어느 분이 SNS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벌써부터 부담을 갖냐는 식으로 댓글을 모르는 분이 다셨길래 아내랑 얘기했더니 아내도 애가 없는 사람인가 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생명을 낳고 키운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건 너무 공감하고요. 다만 혐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약받는다거나 또는 결혼을 하기에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준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에서 오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예. 실제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준비가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경제적으로. 예,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우리 손 작가님은? 저는 지금 뭐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첫 애를 가졌을 때가 아마 거의 2021년이긴 한데 이제 코로나 즈음이긴 하거든요. 네네. 뭐 4, 5년 전이니까. 그렇죠. 임신까지 감안하면 이제 거의 코로나 시작했을 때인데 그때만 해도 사회 분위기가 이 정도로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큰 생각 없이 어쨌든 저희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깊이 고민 안 했기 때문에 또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낳아서 잘 우리가 어떻게든 잘 키우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세대들은 어쩌면 아이를 낳기 전에 그 과도한 좀 더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솔직히 4, 5년 전에도 네. 공포 있지 않았나요? 저는 5년 전, 한 10년 전부터 되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닌가? 예. 거기다가 이제 또 이제 요즘 뭐 커뮤니티든 어디든 대화에서도 많이 느껴지는 게 이제 가정 안에서 역할 분담 있잖아요. 네.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 80년대생들 맞죠? 네, 네. 예. 그 우리 강 작가님이 한 네. 80년 초반생 82년, 네. 2년. 저는 84년생입니다. 84년생? 그리고 제가 83년생이거든요. 네. 우리랑 다르게 90년대생들, 2000년대생들은 남녀 갈등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우리 상상 이상으로. 네네. 저도 후배들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얘기 듣다 보면 공평하게 시켜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가정 내에서 특히 육아할 때 그 부담 엄청 크지 않나요?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그런 역할에 대한 갈등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는 있고요. 다만 근데 강 작가님은 못 느끼는. 저희는 갈등은 없어요. 네, 감사하게도. 일단 현재는 아내가 육아 휴직 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육아를 좀 낮 시간에 많이 맡아서 하고요. 그래서 없구나. 근데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간에 같이 아이 등원하기 전까지 같이 하고 네. 그다음에 저도 일을 하다가 저녁에 바로 집 근처로 사무실을 얻었어요. 한 5분 차로 한 5분 10분. 그럼 저도 6시에 바로 집에 와서 저녁을 같이 먹이고
같이 오. 이렇게 육아를 하고 네네. 둘째는 제가, 첫째는 이제 아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역할이 때때로 변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복직을 하면 아마 제가 더 육아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될 것 같고요. 첫째 때는 첫째 아이가 저랑만 자겠다고 제가 계속 같이 자니까 그랬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네 이게 꼭 누구 어떤 역할은 엄마가 어떤 역할은 아빠가 이런 거는 저는 없는 것 같고 같이 잘 맡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어떻게 우리 손 작가님도 잘 되고 있습니까? 역할 분담이? 네, 저도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화됐는데 사실 혁진님은 이 시대에 너무 모범 남편상 같은 분이라 지금 말씀 조금 들어보니까 이질감이 좀 있고요. 예, 약간 외계인 느낌이 드네. 저도 완벽한 분이네요. 네, 초반에는 이런 캐릭터 너무 드물다. 제가 오히려 약간 좀 전형적인 이제 좀 육아 참여 잘 안 했던 남편일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아이 태어날 쯤에 아내가 저한테 페어플레이라는 책을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이 책 한번 읽어봐라. 근데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아주 바로 알겠는데요. 네,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막 그 아마 번역서인데 이제 집안일 모두 쫙 다 나열해서 누가 얼마나 하는지를 일단 현실 파악하게 한 다음에 뭐 그런 건데 사실 책은 읽진 않았고요. 지독하네요. 그렇게까지 줬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육아휴직 경험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가 육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뉴스레터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육아를 인턴처럼 할 거냐 정규직으로 한번 풀타임으로 해볼 거냐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육아휴직을 인턴이 더 열심히 하지 않아요? 아닌가? 여기 죄송합니다. KBS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좀 다르니까 물론 요새 인턴분들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근데 그게 궁금한데요, 갑자기? 네. 그러면 육아휴직 전에는 네. 육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육아휴직을 해보니까 이게 좀 달랐더라. 이 지점이 어디예요? 이거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딱 말이 있는데요. 육아휴직 전에는 저는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아침 일찍 그리고 밤 늦게만 아이를 보잖아요. 그럼 저도 직장 생활 하느라 바쁘고 힘들고 이제 퇴근해서도 못 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남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정도면 많이 참여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하는 남편 별로 없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발언이죠. 근데 육아휴직 해보니까 이제 반대로 완전 입장을 바꿔보잖아요. 그러면 뭐 오후 한 4시 5시부터 아내의 퇴근을 너무 간절히 기다리게 돼요. 아내 언제 오지? 너무 힘든데 벌써? 아내도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어쩌다 좀 늦어서 7, 8시 된다 그러면 저도 이제 갑자기 화가 너무 막 샘솟아요. 치밀어 올라요? 네. 페어플레이 책 막 찾고. 네. 네. 이건 페어플레이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입장을 완전히 바꿔봐야 상대에 대해서 좀 처지를 공감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좀 측은하게 여기고 당신도 힘들지 고생했어. 이야, 그렇고요. 하루 중에 어떻게 그 육아에 대해서 그냥 이 시간을 물어보는 게 어떻게 말씀 들어보니까 의미가 없네요. 그냥 하루 종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신경 쓰고 육아를 한다면 네. 그렇죠. 그렇죠. 육아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고. 다만 저희는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그래도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네.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더 시간을 좀 많이 아이들과 보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녁 시간에 8316님이 요즘 휴직 아빠가 늘어나서 유모차 아빠들 초등학교 픽업 온 아빠들 많이 보인다고. 그렇습니까? 저희는 아직 초등학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제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감대가 지금 이렇게 느끼신 것들이 어제 주변에 같이 육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 이렇게 만나면 다 비슷하게 얘기하나요? 어떤가요? 일단 아이를 가진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육아 참여도가 꽤 많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어린이집 행사나 유치원 행사를 가도 아빠들이 꽤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아빠만 오신 분들도 간혹 보이기도 하고 제 지인 주변 사람들도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보는 친구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왜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이 왠지 페어플레이 안 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손 작가님. 어떻게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해보면 어때요? 친구들 반응이? 네, 이제 여전히 그래도 남녀 사이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여전히 이제 절대 다수는 엄마들이 좀 주류를 이루는 것 같고요. 양육에 대해서는. 네네. 근데 그래도 소수가 늘어나면 아직은 눈에 좀 띄잖아요. 원래 2명이었는데 이제 3명, 4명. 그래서 저도 이제 가급적 제 주변 다른
친구들 중에는 육아휴직 쓰는 분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제 사례가 보이니까 본인들도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아 나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전히 회사나 그 산업의 분위기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예. 남초 회사들은 여전히 뭐 육아휴직 아직은 뭐 다들 알지만 뭐 안 쓰는 건지 못 쓰는 건지 어쨌든 좀 되게 그런- 비아냥된다는 얘기 전 많이 들었거든요. 쓰려고 얘기만 꺼내도 되게 위에서 비아냥되더라. 남초 회사들은 네. 그런다고. 뭐 아직 뭐 저는 그건 아니지만 4295님이 50대 가장입니다. 참 좋은 제도. 우리 때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아이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50대 가장분이면 시대가 완전 달랐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70년대생이시겠네요. 그쵸. 좀 빠르면 네. 그때는 전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그쵸 네. 대부분이 맞아요. 우리가 많이 이제 선배들을 보면 어쨌든 두 분이 그 뉴스레터를 발행한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얘기를 담고 있는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썬데이 파더스 클럽이라고 하는 뉴스레터는 제가 이제 첫째 아이를 낳고 몇 달 동안 키우면서 되게 아이와의 기록을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이게 사진이나 영상은 사실은 그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담기는데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생각인지는 영상이나 사진은 안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 남기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거를 혼자 쓰기보다는 여럿이 쓰는 게 좀 더 내가 오래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 주변에 아이 키우면서 글 쓰시는 소년 작가님과 또 다른 배정민 작가님을 이제 섭외를 두 분을 해서? 제가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이 한님이 또 이제 또 다른 지인분 두 분을 더 섭외를 해주셔서 5명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저희 아빠들의 다양한 감정들, 생각들, 뭐 저희가 얻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레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일단 네. 좋은 내용일 것 같고 제가 실제로 이번 특집을 이제 우리 작가님이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아니 그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인데 왜 아빠들만 부르세요? 엄마들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제의 받으셨을 때 작가님은 어땠어요? 보통 페어플레이 거절하려고 저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네요. 6시? 네. 6시? 네. 애랑 자야 되는데.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출생 위기 이런 특집 이런 기획들 보면 네. 엄마들 보이스도 중요한데 결국 아빠들 보이스도 중요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엄마랑 아빠랑 만나서 같이 아이가 태어난 건데 이제 엄마들이 그동안 많이 참여했었고 아빠들은 또 어떻게 보면 소외된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좀 다른 아빠들도 시각이네요. 예. 참여하고 싶은데 나도 잘 몰라서 아니면 주변에 너무 육아하는 아빠들이 안 보이니까 선뜻 좀 뭔가 용기가 안 난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늘 고민했던 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내용이 좀 슬픈가 봐요. 우리 출연자 중에 이제 박한슬 약사라고 월요일 날 이제 고정으로 출연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곧 애 아빠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있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슬프다. 내용이 그런가요? 어떤가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예. 슬프다는 관점이 어떤 포인트에서 슬픈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예. 슬플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남자의 삶에서 아빠의 삶으로 변해가는 거잖아요. 삶이 좀 확장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포기해야 되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포기해야 되는 거. 그 전화현님이나 아마 저녁 약속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한 달에 한 번도 없죠. 저녁 약속이 한 2달에 한 번 정도 저녁 약속이 당연. 표정이 굉장히 굳어지셨어요. 잠깐만요. 근데 저는 네. 지금 순간 궁금한 게 와이프분도 그러면 저녁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쵸. 아내도 거의 없죠. 제 아내 개인적인 성향상도 원래 약속이 없긴 했는데 저는 원래 결혼 전에는 예를 들어 주말이면 약속이 한 3개씩 있었어요. 점심, 저녁, 밤. 근데 그렇게 삶을 살다가 슈퍼 그 아웃고잉 하는. 저는 네. 완전히 그랬었던 사람인데 네. 결혼하고도 바뀌었고 애 낳고 특히 둘째 낳고 이제 완전히 안 돼요. 더 바뀐. 그쵸. 잠깐만요. 그러면 4-5살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5살 첫째가? 그러면 5년 동안 지금 그러신 거예요? 5년 동안 그렇진 않았고 첫째가 좀 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육아 도움을 이제 장인 장모님한테 받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좀 저녁 약속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된 건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저희가 또 육아 도움을 안 받는 서울로 좀 이사를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고 하니까 제가 이제 아내가 육아휴직 중인데 그럼 제가 저녁 약속 있으면 아내는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혼자 육아를 하고 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 그 손 작가님은 막 죽을 것 같다고
했던 그 고통. 그죠. 예. 화가 스멀스멀. 그러면 안 되니까. 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그 박한슬 약사가 약간 슬프다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슬프다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 자체가 좀 애잔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최근에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제 여기 뭐 대본에 안 적었는데 연말 연초에 어쩌다가 이제 가족끼리 하와이 여행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하와이 처음 갔었는데 해변에 보면 되게 멋진 남녀들 많잖아요. 근데 어떤 진짜 수염이랑 타투랑 엄청 멋있게 있는 남성분이 몸도 되게 좋아요. 네. 해변에서 마주쳤는데 네. 아기 모래놀이 키트를 들고 가는 거예요. 되게 걸걸한 목소리가 있는데 헤이 이러면서 되게 높은 음색으로 네. 자녀를 향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아 이분도 아빠가 됐구나. 싱글 땐 되게 멋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약간 그 정체성이 변했겠죠. 근데 뭐 슬픈 걸 수도 있는데 또 그 안에서 좋음도 있고 그래서 좀 신기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박한슬 작가가 일부만 봤거나 구독하고 제대로 안 읽어봤다. 예. 좋은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쁨도 있다. 두 분 말씀 그럼요, 들어보니까 그럼요. 예, 저는 그게 좀 남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어쨌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좀 두렵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애를 갖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 아이의 인생을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평생의 내 이제 파트너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책임져야 돼. 부담 없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내랑 이제 아이를 언젠가 갖겠지만 그냥 둘이 여행 다니고 노는 게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를 이제 낳아야 되지 않나 코로나가 되었을 때 그럼 아이를 낳을 거면 지금 고민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딱 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생명이라는 걸 가져도 되나? 우리도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저한테 허락받은 건 아니잖아요. 너 네. 낳아도 되겠니? 이런 거 아니니까. 네네. 그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결국에 그거에 대한 답은 내리지 못하고 아이를 가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약간 원죄처럼 되는 거죠. 너에게 물어보고 낳은 게 아니니 너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의 시작점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게 더 아이에게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갖고 싶어서 낳았으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작가님도 비슷한 생각? 네. 네, 근데 이제 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물어보고 낳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저는 그냥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이런 건 그냥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2018년에 한번 임신 초기 유산 한번 경험한 적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시 시도했었을 때 아이가 이제 지금 아이가 태어난 건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시도하신 네, 맞아요. 거예요. 예. 한 2, 3년 네. 3년 정도 저희도 그 사이에 다시 뭐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약간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었을 때 임신 초기에 이가 이 생명이 진짜 잘 클 수 있을까라는 좀 원초적인 불안이 있었고요.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도 한동안 좀 되게 불안에 좀 휩싸이긴 했어요. 이게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왜냐하면 완전 신생아 때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불안이 뭐 한 100일 지나고 돌 지나고 하면서부터는 이제 애가 온전히 자기 힘으로 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은 생겨가지고 저는 오히려 진짜 정말 이제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모로서의 그 시기가 좀 지나면 그때부터는 아이한테는 아이의 인생이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물론 책임감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아이가 죽을 때까지 부모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좋은 자양분만 잘 깔아주면 그 다음엔 본인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분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분리하고 싶어서? 네,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지금 듣다 보니까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예, 그러니까 왜 그 책을 선물해 줬는지 어떻게든 내가 가졌지만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는 그 혼자 사니까 궁금한데 양육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육아할 때 돈 네. 많이 든다고 어느 정도 체감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예. 아마 현님이랑 저랑 이제 첫째 아이가 좀 나이가 똑같으니까 네, 그렇게 네.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첫째는 네. 부모의 욕심. 네, 모든 걸 다 새 걸로 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근데 우리나라 요새 그 중고 거래 앱이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사실 저희 애는 그 중고 거래 앱이 키웠다고 봐야 되죠. 예. 주변의 도움과 주변에 물려준 옷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가 4-5살까지는 뭐 크게 돈 들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부모가 욕심을 들여서 또 이제
두 번째 요인이 교육에 대한 것들 합쳐져서 사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면 그거 장난 아니에요. 얼마 그게 전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7세 고시라고 추정 60. 4세 고시, 7세 고시 뭐 이런 미친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네. 다는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대치동 그리고 일부가 일부에서 예. 안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네. 저 그 방송 나오니까 더 막 심장이 그냥 덜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자친구 이거는 없는데. 예. 그 미디어의 태도도 그런 걸 너무 증폭해서 발신하니까 이게 더 눈에 띄잖아요. 좀 자극적인 것 같긴 해요. 주변에 솔직히 제 주변에는 많이 없고요. 진짜 이제 특수한 그 일부 집단이 그 고시처럼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모두가 그렇진 않거든요. 다양한 모습이 좀 같이 공존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KBS 니네 잘못. 농담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어려움 뭐 이런저런 사연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5932님이 저는 70대입니다. 요즘 젊은 아빠들 아기와 함께 있는 모습 보면 너무 보기 좋다고 화이팅입니다 하고 응원도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요즘 분명 정부의 지원도 많아지고 있고요. 아이 키우는 환경은 나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체감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예를 들어 이제 흔한 일이죠, 이거. 저도 많이 봤는데 옆에서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부모가 다 직장에서 시간을 낼 수 없는 날이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회의나 출장이 있다. 바쁜 일이 있다. 이렇게 돌발 상황들이 생기면 조부모님을 빼고요. 도움을 받을 보육시설 같은 곳, 이 제도적인 방법이 있나요? 어떤가요? 있어요? 그건 현님이 조금 더 네.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제도적으로 있는 건 저도 알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서울시 돌봄 서비스라든지 네. 저는 이제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서울시 제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뭐 돌봄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마포, 그러니까 망원 쪽이랑 대학로 근처는 예술에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예술가 돌봄 뭐 지원센터 예봄이라고 이제 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긴급하게 그냥 잠깐 임시적으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이런 보육시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근데 현실적으로 갑자기 이제 아이가 뭐 아프거나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못 가거나 하면 결국 그냥 일을 잠깐 멈추는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현실적으로는 뭐 이제 주변에 양해를 구해야겠죠. 뭐 아이가 아파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런 게 있대요. 라고 들었어요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좀 그렇구나. 이게 대부분의 부모는 그냥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요. 애가 열이 나서 데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 그냥 오늘 좀 상황이 괜찮은 사람이 회사나 일을 딱 멈추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달려가는군요. 네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저는 상상인데 제가 그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내가 지금 달려갔어요. 생방이 막 잡혀 있어. 근데 와이프도 막 너무 바쁜 날이야. 말도 안 되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럼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죠. 과감하게. 여러분 지금 오승원 아나운서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대신해서 다른 아나운서가 오늘 방송을 합니다. 팔로워 3,000명 상승. 그래서 KBS도 이미지 상승되고 우리 저출생 작가님이 앞에서는 있습니다. 우리 그 메인 작가님이 1인 방송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는 듯이 들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실 수 들어서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구나. 그냥 무조건 결단을 내려야 되는군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다시 물어보시면 뭐 물론 이제 개인의 가치관마다 다른데 외국 같은 경우는 가정의 어떤 이슈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성과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자르는 건데. 그렇죠. 예. 어쨌든 가정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높게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가 왠지 성과주의가 좀 아니잖아요. 우리는 좀 연공서열이나 뭐 그런 것도 관계 있죠. 이런 게 네. 중요한 나라라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군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강 작가님은
육아휴직을 써보지 못했다고 하셨지만 프리랜서라 네. 그죠? 예, 우리 손 작가님은 써보셨고 네, 전 1년 썼습니다. 1년 썼어요? 네. 회사 분위기 어땠어요? 그 쓴다 그랬을 때 괜찮았나요? 다행히 이제 IT 회사가 그래도 조금 우호적인 분위기긴 한데요.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재직 중인 남성 직원 중에서는 처음 쓴 케이스긴 했어요. 처음이에요. 네. 아. 그리고 당시 저의 상사, 뭐 팀장, 뭐 리더 다 여성분들이었었고 한 분은 이제 싱글, 한 분은 딩크족. 그래서 둘 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사 상황이 보니까 그 상사들은 아이를 안 키워봤고 네, 그렇죠. 경험이 회사 없죠. 전체에서 남자 중에 육아휴직 쓰는 건 내가 처음이다. 네. 오케이. 예, 말씀해 주세요. 계속.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좋은 사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뭐 어쨌든 홍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오, 좋네요. 이렇게 이제 되게 우호적인 분위기라서 저도 이제 다행히 쓸 수는 있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쓰는 기간이 다가오니까 이제 다른 이제 팀원 동료들이 6개월 쓰는 거 아니고 1년 확실하죠?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좀 뭔가 팀원들이 네 불안하거나 빠지면은, 예. 그렇죠 의심이 있겠구나. 그리고 안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인수인계를 거의 뭐 퇴사자에 준하는 절차로 되게 빡세게 하더라고요. 이런 단어 써도 되나? 빡세게 좀 이미 쓰셨잖아요. 예. 밀도 높게 이제 강조하지 네. 마세요. 예, 밀도 높게 네. 했다. 그래서 이게 네. 회사도 낯선 상황이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복직을 잘 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남성 동료가 육아휴직 썼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포문을 여는 게 어렵지 그다음에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되게 괜찮은 호의적인 분위기였는데 저는 그 만약에 강 작가님이 네. 그 써본 적은 없지만 육아휴직은 네. 만약에 본인이 사장이에요. 네. 근데 직원이 갑자기 쓰겠다고 해요.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네. 막 나 대표로서 이제 막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겨우 뽑아놓은 직원이 들어온 지 한 2달 만에 죄송한데 대표님 저 육아휴직 좀 써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사를 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네. 뭐 예를 들면 대기업의 뭐 팀장이다 이러면 당연히 뭐 해줄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 근데 이제 많으니까. 실제로 그런 고민을 호소하고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스타트업들 작은 회사 대표님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직원 5명, 3명, 4명인데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는 건 사실은 뭐 한 500명 조직에서 한 명이 없어지는 거랑 4-5명 조직에서 한 명이 없어지는 건 완전 다른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근데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들었는데 직원이 막 그렇게 한다고 한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써야죠. 있는 걸 안 쓸 수는 없죠. 네네. 사실 이게 좀 제도가 좀 있으면 뭔가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막아줄 수 있는 그건 좀 될 것 같은데 왜 제도가 없을까요? 뭔가 그렇지 않나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좀 필요하다. 예. 제도가 있는데 이제 기업들에게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작은 기업들일수록 사람이 빠지는 것도 빠지는 것인데 그 사이에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기업 스스로가 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육아휴직자의 공백만큼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요새 많지 않나요? 그래도 보면?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가끔 이제 그런 계약직 공고 뜨는 거 보면 여기 지금 육아휴직으로 결혼이 생겼구나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저도 혁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직 규모가 작을수록 그 타격은 당연히 크긴 할 텐데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제 사장이랑 직원 간에 서로 배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 있으면 정말 미리미리 말해서 그런 인력 이제 운영도 좀 준비할 수 있게끔 룸을 줘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쓰면 기습적으로. 맞아요. 그거는 조금 다음 달부터 이러면 좀 이제 쉽지 않죠.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나중에 육아휴직을 쓸 사람한테도 되게 좀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서로한테. 그거는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네. 그 아이 키울 때 왜 다른 나라는 이렇더라, 뭐 저렇더라 이런 얘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좀 이건 좀 좋은 제도 같다, 이건 좀 부럽더라 이런 거 있나요? 제도적으로는 저도 이제 외국에 살다 온 친구가 쓴 책에 쓴 내용을 본 건데 외국에서는 육아휴직을 매주 일주일에 하루씩을 쉬는 걸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금요일 하루는 계속 육아휴직인 거예요. 너무 괜찮네요. 그럼 이제 아이랑 금요일 날 뭔가를 계속 놀아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방식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딱 6개월, 1년, 2년 이거 말고 그쵸, 괜찮네. 다양하게 쓸 수 있게. 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일주일에 하루씩만 해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될 수 있으니까. 왠지 이거는 기업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계속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 그러니까 공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유급 휴가가 아니라 무급 휴가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유급이지 않을까요? 육아휴직인데. 육아휴직은 원래 무급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 대신 이제 그럴 수도 국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좀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유럽의 사례고요. 네덜란드의 사례였고. 근데 뭐 동남아를 가거나 이렇게 해도 그건 있어.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아이들을 막 이렇게 대단히 좀 이렇게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뭐 배척하거나 이런 문화는 없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는 불편하고 배척하는 문화가 좀 많다라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노키즈존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게 노키즈존이죠. 그리고 아이가 울면 부모가 엄청 미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을 주는 건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가 우는 건 당연한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몇몇 진짜 최악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사례가 너무 크게 막 퍼져서 맞습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좀 부러운 제도나 이런 것들 어떤 게 좀 보이시는 게 있나요? 좀. 저는 제도적으로는 사실 해외 사례를 막 깊이 찾아보진 않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육아휴직 제도나 지원 같은 경우는 한국이 꽤 이제 좋은 수준이라고 듣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뭐 어린이집 외국에서는 뭐 데이케어 센터 같은 거 보면 하루에 보내는 비용이 꽤 높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치원 전까지는 사실상 보육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운데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이제 어린아이를 이미 보육원에 보내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냥 한 명이 전담 육아하는 게 더 저렴하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도보다 그냥 문화적인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아이한테 얼마나 우호적이느냐. 그게 오히려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좀 언론이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미디어가 좀 열심히 해야 네, 되거든요. 네, 네. 분위기를 만들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한테요? 또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 출산율이 잠깐 늘었다고 요즘 이제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출산율 반등했는데 이거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빠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분이 정책 당국자나 뭐 정부 관계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느낌적으로. 예.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1년간 위촉이 돼서 어이구, 예. 활동을 한 건 많이 없는데요. 이제 네. 한번 자문회의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래도 정부 당국에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랬었고 사실은 뭐 지금 같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더 반등하긴 할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바닥을 좀 더 찍어야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현 작가님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출산율이 잠깐 뭐 늘었다가 다시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이제 아이를 낳아도 안전해라는 이런 좀 공감대 형성되면 전반적으로 아이 뭐 둘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 정도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저출생 기조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맞아요. 그렇고 예. 되게 글로벌한 것 같아서 그냥 이 시대와 이 세대 자체가 꽤 이제 불안이 높은 세대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뭐 미디어 역할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희 선에서도 실제로 이제 아이 키우는 모습을 진짜 모습을 좀 보면 다들 좀 용기를 낼 수 있긴 하거든요. 진짜 이게, 모습. 예. 네, 이게 그렇게 마냥 부정적이거나 나를 희생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네, 네. 저는 그래도 일단은 뭐 반반으로 그래도 가능성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 안 낳을 거야가 아니라 아이 낳아도 좋고 안 낳아도 좋고 이 정도 마인드만 있어도 보통 뭐 출산을 결심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4222님이 강 작가님, 손 작가님 두 분 다 준비된 아빠들 같다. 이미 아빠들이긴 한데 이제 되게 좋은 칭찬을 하시는 거죠. 예. 굉장히 멋진 분들이다. 너무 멋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1라디오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육아일기 쓰는 아빠들과 현실 육아 문제 그리고 그냥 좀 가벼운 공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게 듣지 말아 주시고요. 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목표를 새롭게 잡아보겠습니다. 네, 썬데이 파더스 클럽의 강혁진 작가님, 손현 작가님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요. 다 아시겠지만 육아휴직이었습니다. 상품 받으실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내일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신청한 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 폐경지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니 자세한 거